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인도의 문화와 그 다음에 미술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이슬람 문화와 어떻게 어우러졌는지에 대해서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가 어떻게 등장했었는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서양의 문화의 발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이제 이슬람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TA 노트 잘 작성을 해주고 학습 지도 역시 잘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3페이지고 교과서는 27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의 인도 이슬람 문화. 자, 인도 이슬람 문화는 특징은 어쨌든 간에 이 인도 지역이 힌두교를 믿었던 나라인데 거기에 이슬람교가 들어와가지고서 거기에 이식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징은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가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당시에 이 힌두교의 입장에서는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신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논리가 굉장히 쇼킹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슬람교에서의 그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뭐 신 앞에서의 평등이라든가 유일신 신앙이라든가 같은 특징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하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힌두교의 독특한 모습들을 전부 다 이제 따와가지고서 나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되게 독특한 그런 형태의 종교를 만들게 돼요. 보통 이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앞에 싱이라고 하는 성을 갖게 되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머리에다가 터번을 두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힌두교가 아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기도 하죠. 그 힌두교라든가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크교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그라미 1번 빈칸을 적겠습니다. 나나크 사람 이름이에요. 나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이제 합쳐가지고서 만들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힌두교와 빈칸을 적겠습니다. 이슬람교. 자,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3번에는 힌두교에서는 바로 신두교에서 가장 숭상하는 최고의 신인 바로 이 비슈누 신이 인도에 있는 여러 개의 부족들의 신들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이용해가지고서 힌두교가 전체에 다 퍼지게 됐었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바로 이 종교의 경우에는 바로 기존에 있었던 이 힌두교 쪽에서의 신들을 전부 다 거부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는 그리고 그들은 유일한 그런 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유일신 숭배,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카스트제 같은 것을 전부 다 부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5번에 금욕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시크교도는 지금 현재도 인도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도의 언어는 원래 힌두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힌두어에 바브루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바로 이 무굴 제국을 세웠잖아요. 근데 바브루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바로 페르시아가 있었던 곳입니다. 페르시아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페르시아의 언어를 썼던 사람들도 그 부하들이 같이 들어왔었겠죠. 거기다 플러스 이들이 믿었던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을 번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랍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이슬람교가 전파가 된 인도 안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힌두교 플러스 페르시아어의 그런 특징 그리고 아랍어의 특징이 다 합쳐진 그런 형태인 빈칸을 적겠습니다. 우르두어. 자, 우르두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이것은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공용어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건축 양식에서도 기존의 힌두교의 건축 양식에다가 이슬람의 독특한 그런 양식들이 같이 조화가 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뭄타즈 마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타지마할 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이 대표적인 힌두 양식과 그 다음에 이슬람 양식이 같이 합쳐진 독특한 형태의 힌두 이슬람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적에서는 원래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뭐 사물의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나타내는 세밀화라고 하는 이제 그 미술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도의 미술과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독특한 특성에 맞춘 것을 주제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는 세밀화의 모습을 따른 그런 인도의 독특한 미술인 무굴 제국의 회화, 바로 무굴 회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황금사원 보이죠?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시크교의 사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교과서 271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예시는 교과서 270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3번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 등장한다에서 동남아시아의 전통사회가 발전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 이슬람 왕조의 등장은 13세기 이후 교역로를 따라서 이슬람교가 전파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상업을 권장했었던 바로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당시에 바로 상업을 통해 가지고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이슬람 사람들이 교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이익이 남는 곳이 서양하고 동양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의 이익이었거든요. 그 교역이었거든요. 근데 육지로 가는 것이 자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힘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그리고 한번 물건을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물건을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한꺼번에 바로 이제 물건들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바다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이쪽에 있는 이 양쪽에 있는 이쪽에 해안가를 이용해서 바로 유럽에 있는 물품 같은 거라든가 돈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서 당시에 인도를 지나요. 인도를 지나는데 문제는 반드시 동남아시아를 지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가 동남아시아죠? 일부 좀 너무 크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동남아시아를 지나가는데 여기를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너무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당시에 이쪽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이 좁은 이 해협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물라카 해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처음에 여기 근처에서는 마자파입 왕조 같은 왕조가 등장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힘이 있었던 바로 물라카 왕조가 점차 힘을 키워가지고서 이들은 여기 튀어나온 요 코끼리 코 같은 여기가 바로 이제 말레이 반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레이 반도 지역에 바로 물라카 왕조가 성립을 합니다. 이 반대편 쪽으로도 같이 성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쪽하고 이쪽 일대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물라카 왕조는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슬람의 세력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주된 고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를 접하게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가지고서는 아마도 점차 이슬람교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마자파입 왕조의 약화로 동그라미 1번 15세기 말레이 반도의 성립, 동그라미 2번 빈칸이 되겠습니다. 물라카 해협. 자, 물라카 해협이라고 여러분 적어주세요.
물라카 해역 장악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하지만 나중에 포르투갈이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는데 당시에 이 서양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었던 그 향신료가 있었습니다. 뭐 정향이라든가 같은 후추라든가 같은 그런 향신료들이 있었는데 그 향신료를 왜 좋아했냐면 당시 서양 사람들 특히 지체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된 음식이 고기를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시대 때쯤에 바로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고기를 숙성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지만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서 안 되니까 자주 고기 같은 걸 먹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썩은 고기 같은 걸 먹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고기를 먹으면 배탈은 뭐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냄새라든가 향이 좋으면서도 강한 그런 형태의 향신료가 필요했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예를 들면 그 시대 때 그랬대요. 요 정도 되는 그런 후추 알갱이 한 알이 바로 그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금덩어리의 가격보다 더 비쌌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포르투갈은 이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그 후추 무역 같은 것을 거의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겁니다. 동그라미 3번. 16세기 향료 무역을 누린 빈칸이 있겠습니다. 포르투갈이 이제 공격을 해서 몰라카 왕조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당시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남쪽은 참파라고 하는 왕조고 북쪽은 이제 베트남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도 한때 위험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에 송나라가 있던 시절 이 베트남 지역은 처음으로 독립을 합니다. 하지만은 정쟁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여러 개의 왕조가 짧은 기간 동안만 있다가 망했다 했다가 그러다가 그 뒤를 이어서 한 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잠깐 존재를 했었어요. 한동안 존재했었지만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번에는 쩐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쩐 왕조 때쯤에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남송을 공격을 하다가 그러다가 남송이 방어를 너무 잘하니까 이번엔 옆쪽에서 공격을 하려고 티베트까지 점령했었던 몽골 제국이 당시에 티베트 공원 쪽으로 가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은 이 베트남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몽골 제국은 쩐 왕조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항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쩐 왕조가 이때 당시에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당시에 여기에 열받았었던 바로 이 몽골 제국은 쩐 왕조를 공격을 하죠. 그런데 몇 번에 걸친 공격을 막아내고 그 중에 한 번은 수도까지 함락을 당할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명인 지금도 이제 베트남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이기도 하죠. 바로 쩐 흥다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아내와 그 다음에 자식과 모든 재산들은 저 몽골군에게 전부 다 뺏기고 있다.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와 모든 것들을 저 몽골군에게 뺏긴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싸우자! 뭐 이런 식으로 당시 경문을 돌려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됐고 여기에 이제 피를 받았었던 바로 많은 베트남의 국민들은 일단 수도는 뺏겼지만 일단 몽골군이 제대로 쫓겨오지 못하는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글 속에는 말 타고 들어가기 좀 힘들잖아요. 바로 그런 지형 같은 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이 몽골군에게 반격을 했고 한 3번 정도가 몽골군이 침공을 했는데 그걸 전부 다 자력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자력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몽골군과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민족은 바로 이 베트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성장을 하게 돼요. 당연히 그 멋진 그런 업적을 글로 남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역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손들에게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원래 이쪽이 이 중국 쪽에서는 월이라고 불렸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 이들은 즉 대월이라고 한 나라의 사기, 즉 역사책을 만들게 됩니다. 빈칸 읽겠습니다. 대월 사기, 큰 대자 월나라 월자니까 대월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중국의 한자를 좀 본따서 빈칸 읽겠습니다. 쯔놈 문자, 쯔놈 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왕조가 있습니다. 쩌낭조도 이렇게 몽골군까지 물리칠 정도로 강력했던 쩌낭조도 백성들이 등을 돌리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쩌낭조의 등을 돌리게 되면서 쩌낭조가 멸망을 하게 됐는데, 이 쩌낭조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명나라가 이 쩌낭조가 옛날엔 중국의 땅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 한나라의 한무제 이후에 거의 1000년간이나 이 베트남 지역은 중국의 영토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들은 바로 이 지역은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명나라의 대군이 이 지역을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한동안 10년 정도긴 하지만 당시에 이 베트남 지역을 정복을 해서 실제적으로 통치를 했었죠. 근데 그 통치가 그다지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 중에서는 망명 정부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레 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 러이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되게 유명한 그런 설화가 있기도 하죠. 이 레 러이라고 하는 장군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정말 매번마다 싸움을 벌일 때 항상 명나라군에게 패배해가지고서 실험에 잠겼던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아마 서우라고 하는 그런 호수일 거예요. 지금 현재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 거기에 가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서우라고 하는 호수가 있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자신의 그런 한탄스러운 그런 지경을 호소하게 되니까 그 호수에서 거북이가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 거북이 한 마리가 웬 칼을 물고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레러이가 바로 이 칼을 들고서 적들과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칼을 받고서 이 레러이는 명나라 군대와 싸움을 벌였고 결과적으로는 바로 완벽하게 이 베트남 땅에서 명나라의 군대를 쫓아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레러이는 그 칼을 다시 그 호수에 돌려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전설이 있는 바로 이 레왕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별표 1개, 레왕조 박스. 15세기 빈칸에 적겠습니다. 명의 침공을 물리치고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바로 이 남쪽에 있었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좀 조공국가식으로 해가지고서 조공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이 레왕조는 당시 아예 남쪽을 완벽하게 공략을 해서 이 남쪽 끄트머리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남쪽에 있었던 참파라고 한 나라를 이때 가서 완전히 복속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합니다. 동그라미 4번, 그리고 중국식으로 과거제를 실시해서 인재를 뽑기도 했었죠. 물론 많이 뽑았던 건 아니에요. 동그라미 5번. 근데 어쨌든 간에 과거제를 통해서 인재를 일부 뽑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세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유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동그라미 5번, 유학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3번에 타이의 경우에는 이 정도에 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타이의 경우에는 뭐 이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타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처음부터 한 나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1번, 스코타이라고 하는 건 왕조 때는 13세기 후반때쯤에 이 왕국을 건설을 했었대요.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 되게 독특하게도 맨 처음에 이 인도 지역에서 최초에 이제 그 불교가 등장했을 때 이것을 하나의 불교의 종파로 결집을 시켰었던 그런 왕조가 있었죠. 먼 옛날에 바로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 때 결집을 했었던
모았었던, 그래가지고 하나의 종파를 만들었었던 그런 형태의 불교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했었던 종교, 불교, 그게 바로 상좌부 불교죠. 다른 말로는 소승불교. 근데 이 타이는 이 소승불교를 대략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동남 1번 상좌부 불교 혹은 소승불교라고 해도 돼요.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자체적으로 타이 문자를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스코타이 왕조는 계속해서 유지됐던 것은 아니에요. 오른쪽에 남아있는 도표를 보면 스코타이 왕조 다음에 아유타야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존재했었는데 계속해서 존재하다가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아유타야 왕조는 미얀마에게 멸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8세기 때쯤에 와가지고서는 바로 빈칸 읽겠습니다. 짜그리 왕조. 짜그리. 뭔가 좀 발음 좀 이상하죠? 네, 그거 갖고 너무 묻지 말아요.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바로 이 짜그리 왕조 때 이 왕조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를 해 나갑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것은 당시에 인도하고 인도하고 다음에 인도 차이나 이 지역 정부단은 영국하고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게 완벽하게 먹힌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가 바로 이 짜그리 왕조예요. 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영국하고 프랑스가 서로 싸움을 벌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경선을 맞대기보다는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지역을 진출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한 거기도 한 거예요. 바로 이때 당시 이 짜그리 왕조는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식민지 사이에서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독립을 유지했고, 그리고 그 독립을 유지하는데 가장 커다란 노력을 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국왕 가문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현재 국왕 가문에 대한 백성들의 그런 존경심은 하늘을 찌르죠. 최근에 이제 태국의 국왕이 된 사람은 조금 좀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4번 미얀마를 보겠습니다. 이 미얀마의 경우에는 위치가 이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 미얀마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바로 상좌부 불교를 수용하고 발달시켰습니다. 즉 인도에서 상좌부 불교가 발달하자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인도 차이나 지역으로 전파시켜주는 중간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미얀마라고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하지만 13세기 때쯤에는 몽골이 이 지역을 공격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도 가는 김에 경사적으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뭐 힘을 키워가지고 홍방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어가지고서 이 왕조 때는 타이까지도 이제 장악을 할 정도로 힘이 강력했었지만, 그렇지만은 당시에 이 지역에 여러 개의 종족도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 통합을 시키지는 못하게 돼요.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지역이 금방 뺏기고 지금 현재도 동족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교과서는 274페이지, 프린트는 14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유럽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다. 여기 이제 아프리카고 여기는 이제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유럽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유럽에 해당되는 건 지역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14세기 무렵쯤에 바로 유럽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별표 2개 쳐주세요.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인가? 바로 중세 유럽의 사람들은 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신을 떠나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다시피 그 이전 시기였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신이 아닌 주로 인간 중심의 철학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당시 이제 그리스 지역의 경우에는 오스만 투르크에 다 뺏겼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었던, 즉 로마 제국의 수도였었던 로마라든가 같은 곳에서는 고대 시대 때 로마의
여러 가지 문화 유산들이 많이 간직이 됩니다. 뭐 땅만 팠다면 가끔가다 조각상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이탈리아의 고대 로마 빈칸에 적혔습니다. 고대 로마. 고대 로마의 문화 유산이 많이 간직됐다고 하는 건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솜씨로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자기들은 현재의 예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고대에 비교해서 봤을 때 못 만들고 있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으로만 모든 것이 끝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지중해 무역으로 인한 경제 번영이 있게 됩니다. 즉 당시에 이탈리아의 특히 북부 지역에 있었던 베네치아라든가 아니면 피렌체와 같은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은 이슬람하고의 교역 자체도 거부하지 않고서 열심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양에서부터 오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동방의 물산들은 이쪽에는 이제 이스탄불이 됐죠. 콘스탄티노플리스에서 이스탄불이 됐죠. 바로 이스탄불 지역을 지나가지고서 이탈리아로 건너가거나 아니면은 이 남쪽으로 와가지고서 이쪽이 있는데 뭐 이 시리아에 있는 쪽이 아니면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쪽 이쪽에서 바로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면서 반드시 유럽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동방 물산들은 이탈리아의 북부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부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부가 이제 이탈리아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지중해 무역으로 인한 경제 번영.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튀르크에게 망했죠. 망하게 되자 비잔틴 제국의 많은 학자들은 오스만 튀르크의 탄압을 피해서 바로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국가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가까웠던 지역이 바로 이탈리아였었어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의 학자적인 여러 가지 능력들을 펼쳐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동그라미 3번. 비잔티움 제국 멸망으로 망명한 학자들의 고전 문화 연구. 이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동그라미 3번.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표 2개. 자, 오른쪽에 쪽락에 보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재생, 그 다음에 부흥 이런 것을 의미하며 인간 중심의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일으킨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얘기가 되죠.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세요. 위쪽에 보면 위에 미의 삼여신을 묘사한 모습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실제 로마 시대 때 만들었었던 상상 속에서의 미의 여신의 모습이에요. 여성의 모습 같죠 진짜. 그런데 가운데 중세를 보세요. 딱 봤을 때 이 여성들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불경스럽다 생각했었던 이 중세 시대 때 미술가들은 이 미의 삼여신들의 옷을 다 입혀버립니다. 그리고 미의 삼여신인데 나무 토막처럼 만들어놨죠. 여러분들. 근데 오른쪽에 다시 보세요. 바로 거기에 있는 여성들은 비록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뭔가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진짜 사람 같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때의 많은 사람들이 중세가 아닌 고대의 문화를 많이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대의 생동감 있고 인간다운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동그라미 1번. 현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인문주의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그런 문화가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이냐? 바로 옛날 로마와 또 로마의 문화도 또 이제 그리스의 것을 또 이제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 먼 옛날 동그라미 2번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계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제 신은 모든 걸 이제 맨날 경건한 마음으로 신을 경배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순간부터 어떻게 벌어지냐면 동그라미 3번. 신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바로 학문의 관점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신이라기보다는 바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기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을 읽겠습니다. 신중심의 세계관 탈피.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특징에서는 동그라미 1번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바탕으로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2번 자 인간 빈칸을 읽겠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다운 삶과 개성을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술이 있죠. 미술은 위에 나와 있는 위에 삼려신 같은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그림으로 유명한 모나리자, 지금 유명하죠. 바로 이 그림을 그렸었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분 교과서 2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조각을 실제 이 사람이 만듭니다. 이른바 성경책에 나오는 다윗, 이것을 이제 다른 말은 다비드라고도 얘기를 하죠. 다비드의 상을 상상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모습들은 전부 다 보면은 나무 토막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굉장히 혹은 성스럽게 만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진짜 인간답게 인간에 서 있는 모습, 그냥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대로 만든 거잖아요.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들은 인체의 아름다움과 사물들 같은 것들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작품의 경우에도 신 중심의 바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서 이제 그 글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페트라르카 교과서는 없지만 페트라르카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로 고대 라틴어로 쓴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당시에 그 시대 때의 이탈리아어로 쓴 바로 시가 사랑에 대한 시를 쓴 것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인간적이었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꿈속에서 저기 밑에 있는 지옥에서부터 연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천국까지를 여행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소설책으로 썼어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현대에 살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녹여낸 것이 있었고 거기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도 같이 녹여주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단테의 신곡 되게 유명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좀 읽다 말았습니다. 좀 두껍거든요. 자, 동그라미 3번 바로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시대 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같은 것에 이제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하고 인간의 욕망 같은 것들도 역시 솔직하게 묘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평범한 삶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건축에서는 그리스식과 그 다음에 로마의 아치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리스식의 그 기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로마의 아치형의 그런 기둥 같은 걸 이용해서 새로운 성당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에 나와 있는 위에 삼여신의 칼라판을 보려면 여러분 교과서 27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이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에는 이 지역부터 이제 알프스가 하이드가 산다는 알프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인간의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 바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그 산에서 퍼져나가는 과정 중에서 약간 좀 성격이 변질된다. 즉 인간이 중심이긴 한데 인간의 중심에서 사회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이른바 사회 비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등장 16세기 이후 밑줄치겠습니다. 알프스 산맥 북쪽을 밑줄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고 자 별표 2개 특징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동그라미 1번 초기 그리스도교 영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 시대까지 있었었던 봉건제의 잘못된 관습 같은 것들, 너무나도 농노를 많이 괴롭힌다든가, 그 다음에 교회의 잘못된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황과 성직자들이 부정부패를 해먹었던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런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중세시대 때 대표적인, 중세 르네상스 시기 때 대표적인 현자 중에 한 명이 있었던 에라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형태로 많은 것을 비판을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바로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 동그라미 1번, 초기 그리스도교 연구를 통해 봉건제, 빈칸 적겠습니다. 봉건제의 악습과 현실 사회의 문제점. 동그라미 2번, 교회의 부패. 자,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한 과정에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영향은 바로 뭐가 있느냐? 이분도 성직자였었어요. 바로 동그라미 1번 에라스미스. 이분의 경우에는 바로 무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요. 이것은 교황의 모순과 그 다음에 성직자와 그 다음에 교회의 모순과 교황과 성직자 부패에 대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기 자체에서 여기 이거 선생님 중간에 조금 봤었었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치고서는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따른 그런 진짜 자기들이 원래 믿어야 할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정부패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성직자들을 비꼬아서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당시에 이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을 만들어요. 이름은 이제 유토피아니까 이상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해요. 즉 이 영국 안에서는 봉건제가 유럽 전체에서 제일 먼저 해체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의 많은 귀족들은 곡식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양을 키워가지고서 그 양털을 깎아서 바로 해외에다가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농노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버리고 그들이 아예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이른바 제1차 울타리 세우기 운동이 벌어져요. 이것이 이제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거기에서부터 쫓겨났었던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도시의 빈민으로 살면서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났었던 많은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바로 이 토마스 모어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 상반의 세르반테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이베리아 반도 이쪽에서 이제 태어났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그 싸우는 사람, 중세시대 때 3대 계급이죠. 싸우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은 바로 기사를 말하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직자를 말하며, 일하는 사람은 농노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사실상 싸우는 사람이라 보여지는 기사가 화약의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싸우지 않게 되면서 그 계급 자체가 점차 몰락하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꼬아서 비판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죠.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빈칸이 됐습니다. 돈키호테 어이예요. 돈키호테. 몰락하는 기사계급 풍작. 과학에서는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사실상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른바 이것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보면 지동설이라고 얘기하죠.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해서 지구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 교회는 무슨 말이냐?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이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의를 했던 겁니다. 때문에 지구 주변에는 바로 태양이 지구를 돌고 목성, 토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들도 전부 다 지구 주변을 도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른바 천동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동설에 따라 가지고 천체를 관측하는 결과 별의 움직임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움직임이 보여지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몇몇 학자들은 당시에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바로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실제로 태양도 우주의 중심은 아니죠. 근데 일단은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에 모든 별들의 움직임을 사실상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근데 당시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말한 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회의 세계관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른바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지동설 같은 걸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종교 재판으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당시 코페르니쿠스는 수학적으로 실제로 지구가 바로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요. 하지만 자기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죽자마자 바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교회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확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현대에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바로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열심히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은 교회의 지침에 이것이 맞지 않게 되니까 양쪽은 서로 대립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재판에 실제로 씁니다. 하지만 재판전이 나온 다음에 당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어쨌든 간에 그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것 기억해주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중세 우주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중세 우주관의 변화 박사는 소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판세술에서는 바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동양 쪽에서 전파가 됐었던 인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본격적으로 활판 인쇄기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돼요. 활판 인쇄기. 활판 인쇄기라고 하는 걸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중세 유럽 사람들은 사실 제일 보고 싶었던 책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다가 성경책을 진짜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사람들이 글자를 몰라요. 두 번째는 글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글자를 써볼 데가 없어요. 왜? 책이 없으니까. 책이 너무 비싸거든요.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종이가 전파되기 전까지만 하자고 사람들은 글자를 양가죽에다 썼어요. 한 장이 양가죽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다 종이가 전파된 다음에는 이 종이로 이제 책을 쓰긴 했었지만, 문제는 뭐냐? 이 종이 자체가 복음은 됐어도 여기에 쓰여져 있는 책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보다 보면 책이 나중에 파손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책을 복사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복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글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옮겨 적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필사라고 하죠. 바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텐베르크가 어떻게 했냐면, 금속 하나하나 녹인 다음에 거기다 글자를 새겨가지고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전부 다 커다란 펄판 같은 데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뭉쳐가지고서 예를 들면 프린트의 이 앞장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앞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글자 숫자를 쫙 맞춘 다음에 이것을 몇천 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몰라도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몇천 장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성경책 같은 그런 책들을 대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책들을 대거 굉장히 많이 이제 보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커다란 단초를 마련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전부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죠. 바로 교회가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에게 잘못된 교리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거에 대한 반발에서 일어났던 게 바로 프린트 15페이지에 나오고 교과서 275페이지에 나오는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